네, 그러면 이제부터 고구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갔고, 또 어떻게 전성기를 이루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3 중앙집권국가의 설립과 성립과 정복전쟁의 전개, 그리고 고구려입니다. 자, 이렇게 각 국가들의 발전 그래프를 먼저 선생님이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 주몽이 고구려의 시조라고 잘 알려져 있죠. 자, 주몽은 이제 부여로부터 부여 이제 다른 왕자들 핍박을 피해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압록강유역에 있던 원래 압록강유역에 있던 소선호 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구려 다음에 이제 주몽 다음에 뒤에 이제 태조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태조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 누가 있을까요? 아, 네, 너무 다 잘 알고 있네요. 그렇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도 있고, 그리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있죠. 그런 태조 왕건과 태조 이성계의 공통점은 아, 네, 맞아요. 모두가 고려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에게 태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고구려의 태조왕은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주몽이잖아요. 그럼 태조왕은 왜 태조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고구려의 기틀을 좀 잘 만든 왕이 태조 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고구려가 좀 중앙 집권 국가, 그러니까 아직 주몽 때는 뭔가 이 연맹 왕국, 그러니까 초기 국가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조왕 때부터 보면은 업적 보면은 옥저를 정복하면서 이제 동해안 쪽으로 좀 진출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요동 진출하면서 이 한반도와 이제 만주 남부 쪽을 넘어서 훨씬 더 뭔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기틀을 좀 마련했고, 또 한군현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게르브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구려는 오부정 연맹체죠. 오부정 연맹체에서 게르브, 뭐 연노부, 전노부, 관노부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이 5개 부 중에 게르브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왕 계속 할 거야라고 해도 다른 부가 거기에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게르브 고씨의 힘이 세졌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왕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게르브 고씨의 힘이 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힘이 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태조왕 때 뭔가 중앙 집권 그리고 대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은 자 부족적 성격의 오부, 아까 게르브 비롯해서 5개 부가 있었죠. 근데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합니다. 행정적, 그래서 북부, 남부, 서부, 동부 이런 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방위명을 넣어가지고 5개 부를 개편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전에 족장 세력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던 그런 연맹체, 부족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행정적 성격, 그래서 왕이 파견한 관리가 그 각 부를 좀 다스리는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자신들끼리 무엇을 해 나가던 부가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성격,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더 잘 침투해 나갈 수 있는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진대법입니다. 진대법은 당시에 의파소라고 하는 재상이 건의를 시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진대법은 춘대, 추나,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은 가을 먹고 겨울 먹고 봄 되면은 당시엔 생산력이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봄에 곡식을 국가에서 되게 싼 이자로 꺼주고 가을에 추수하면 갚도록 하는, 그럼 요즘으로 치면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진대법이에요. 근데 이 진대법도 크게 살펴보면은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왕의 신하로 들어왔지만 귀족들이요. 옛날 족장 출신이었던 귀족들이 아직까지는 더 왕권을 좀 견제할 만한 세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진대법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당시 고구려 농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가래 농사를 짓고선 봄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막 가족들이 다 굶고 있어. 그럼 어떡할까요? 나라에서 이렇게 진대법 시시해서 꺼주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귀족 집안에 가가지고 곡식 좀 꺼주세요. 요즘으로 치면 사채를 쓰는 거죠. 곡식을 좀 꺼주세요. 그럼 제가 가을에 갚을게요 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올해 흉년이 들었어요. 못 갚았어요. 그럼 그 귀족은 어떡할까요? 야 일로와 강쌤 일로와 너 못 갚았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 노비야 라고 하면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노비가 많아지면은 세금을 내거나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서 못하게 진대법을 실시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양민들이 유지가 되면서 뭔가 국가의 조세도 꾸준하게 바칠 수 있고 이들이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뭔가 군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귀족들이 이렇게 자기의 세력들을 넓히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진대법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노비를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귀족들의 힘이 세겠죠. 아직까지는 왕의 입장에서도 귀족의 신경을 안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대법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겠죠. 일석이조. 그렇죠. 뭔가 안정적인 양민 유지하면서 조세라든지 병역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겠고 귀족들의 세력은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왕위 부자 상속. 그 전에 보면은 우리 태조왕 때는 게르보고 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해석했는데 이제 고국천왕은 이제부터는 내 아들들만 내 직계 자손들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의 힘이 그만큼 더 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간 것이 바로 이때 더 발전해 나간 것이 이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한편으로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면은 위나라, 중국이에요. 중국에 있었던 위나라가 침입해 와서 고구려가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또 이어서 미천왕 때는 고구려 미천왕 때는 낙랑군을 한반도에서 추출하게 되어져요. 낙랑군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 당근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중국 한나라의 한무제였죠. 그래서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엇을 설치했어요? 네, 한군현 4개를 설치했죠. 그 한군현 4개 중에 끝까지 남아있던 한군현이 바로 이 낙랑군, 지금의 평양 근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낙랑군을 축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몰아내서 이 한반도 안에서 우리나라 땅 안에서 중국 세력들을 몰아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낙랑군을 축출하면서 몰아내면서 또 대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바로 미천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국 원왕이 백제 공격으로 전사하는 일, 왕이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에 백제의 왕은 누구였느냐?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백제가 보면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전성기의 전성기를 순서를 놓고 보자면은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고구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신라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어지죠. 이때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고국 원왕이 백제의 공격으로 전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다 보니까 고구려로서는 상당한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위기에 빠진 고구려를 다시금 조금 이렇게 재정비했던 왕이 누구냐? 소스림 왕입니다. 자, 선생님은요, 뒤에 나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보다 오히려 소스림 왕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그렇게 만주벌판으로 요동으로 그리고 한강유역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데는 이 소스림 왕이 기틀을 다져놓았기 때문이에요. 섣부르게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갖겠다라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진 이 소스림 왕은 바로 그런 점이 가장 무서운 그런 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무엇이 기본인지 잘 아는 것이 바로 소스림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기초를 잘 다지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소스림 왕의 업적을 좀 살펴보면요. 소스림 왕은 바로 첫 번째로 불교를 수용합니다. 자, 불교를 수용한다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했죠? 네, 불교를 종교를 통해서 뭔가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같은 종교를 믿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 있는 반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은 종교라 생각해보세요. 주말에 다 같은 교회 간다든지, 주말에 다 같이 같은 절에 간다든지, 같은 성당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친근해질 수 있겠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왕의 권위, 왕족부의 사상 등을 통해서 왕을 좀 더 신성시하거나 또 왕의 권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또 태학을 설립합니다. 태학은 무엇일까요? 네, 태학은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잘 이야기해 줬어요. 자, 학교는 뭐 하는 곳이죠? 네, 학교가 공부하는 곳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죠? 학교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공부를 한 사람들, 인재들을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관리로 쓰면서, 왕의 관리로 쓰면서 유능한 관료들을 선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유능한, 태학을 통해 선발된 유능한 관료들은 또 왕의 정책, 왕의 하고자 하는 일들의 뒷받침을 깔끔하게 또 철저하게 해 주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 반포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율령, 법을 반포해서 뭔가 통치의 기본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소스리왕은 고구려의 깃틀이 다시 한번 다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는 것이겠죠. 광개토대왕은 이런 소스리왕의 뭔가 재정비 사업을 통해 다져진 국가의 그런 깃틀을 가지고 만주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는 정복 활동을 차지하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이북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한강을 차지하는 것은, 한강 전체를 이제 밑에까지 차지하는 것은 장수왕, 이 다음 때는 장수왕 땅이고, 광개토대왕은 한강 바로 위까지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에 침입해온 왜를 격퇴합니다. 당시 신라의 왕은 내무왕이었습니다. 내무의 마립강 때였는데, 당시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까지 이 왜구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져요. 약간 이 왜들은 좀 가야랑 왜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연결된 왜구였던 것 같은데, 수도인 금성, 지금의 이름은 경주죠. 경주까지 쳐들어오자 신라 내무랑이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마치 자기를 신하로 청하면서까지 도움을 청해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신하의 당신 광개토대왕의 신하인 내무랑이 청합니다. 좀 왜구가 쳐들었는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니 좀 당신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줘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에 침입한 왜구들이 가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이 가야까지 쫓아가가지고 왜구들을 섬멸해 버립니다. 그 과정 중에 가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어서 가야가 전기가연맹, 후기가연맹 이렇게 좀 시기를 구분하는데요. 그 전기가연맹이 해체되는데 큰 타격을 입었던 사건이 바로 이 광개토대왕의 군대에 가야 침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신라의 입장에서는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잖아요. 또 광개토대왕 입장에서는 내가 너 살려줬잖아. 이제부터 내 말 더 잘 들어 하면서 신라의 입장에서는 뭔가 왜구라고 하는 하나의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이 이후로 상당 기간 동안에 뭔가 광개토대왕의 좀 내정 간섭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신라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광개토대왕의 이제 기마부대, 철갑을 두른 기마부대가 되겠습니다. 이 뭔가 장소들뿐 아니라 말까지도 이렇게 철갑을 두른 부대가 만주벌판을 호령했다고 하죠. 자, 이 지도를 좀 보도록 합시다. 지도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위에 보면은 부여, 거란, 후연, 숙신, 말갈, 나중에 이제 여진족까지 이어지는 유목민족 되겠고요. 동부여 이렇게 진출하게 되어지고, 남쪽으로는 이제 한성 바로 위에까지 진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따라서 보면은 화살표가 신라를 지나서 가야까지 가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무슨 사건? 네,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들을 쫓아가는 과정 중에 가야까지 가게 되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알려주는 비석이 하나 있어요. 만주 집안 거기 있는 광개토대왕 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을 연대손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진출해 나간 광개토대왕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죠. 장수왕 워낙에 오래 살아서, 네, 맞아요. 워낙에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에요. 장수왕의 아들이었던 조단은 아버지가 언제까지 왕위를 할까, 나는 언제 왕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에도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다음 때 문장이 장수왕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손자한테 왕위를 넘겨주게 되어져요. 장수왕은 이제 평양천도를 합니다. 이제 만주 요동을 넘어서 이제 위쪽은 좀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이전에 그 중국이 광개토대왕 때는 남조하고 북조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느냐고 광개토대왕이 조금 이렇게 요동나 만주 이렇게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장수왕 때가 되면은 이 중국 이쪽이 좀 위쪽이 통일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좀 중국이 하나로 세력이 합쳐지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좀 남쪽으로 내려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합니다. 자, 누구의 복수? 네, 맞아요. 고국 원왕에 대한 복수. 그래서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이 한성에서 전사하게 되어지고, 백제도 수도를 한성에서 이제 어디로? 웅진, 공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성이 남진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백제 수도 함락하면서 백제가 좀 밑으로 피난해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장수왕 때가 되겠고요. 자, 이런 장수왕이 남한 정책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보면은 자, 잠깐만요. 자,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한성 밑에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는 어디까지 왔었어요? 광개토대왕이 여기 한강 위쪽까지였다면은 지금 장수왕은 한강 남쪽 남한강유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를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이런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또 그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중원고구렵이라고 해가지고 충주에 있는 비석입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이 고구렵이 요즘은 예전에는 중앙고구렵이라고 좀 많이 표시했는데 요즘은 충주고구렵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충주고구렵의 모습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바로 이제 이 충주 지역까지 남한강이잖아요. 남한강 있는 충주까지도 고구려가 차지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뭔가 비석 증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주 고구렵이 간단하게 살펴보고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주 고구렵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고구렵에는 국보 제205호로 지정되어져 있는 비석인데 이 남한에 있는 거의 유일한 고구려 시대 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고구려 시대 비석인 광개토대왕 능비는 남한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 있겠죠. 자, 그리고 북한 쪽이 워낙에 고구려의 영역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하기 좀 어렵지만 이 남한에서 발견된 남한 충주에서 발견된 이 중원 고구렵이 지금은 충주 고구렵이라고 더 많이 부르거든요. 얼마나 이제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를 촉수한 것처럼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구가 좀 계속되어져 있고요. 왜냐면은 세월이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마모가 들여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장수왕 때다, 그 다음 왕이 문자왕 때다, 등등 여러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일단은 장수왕 때, 광개토대왕 때, 문자왕 때도 나눠져 있는데 거의 약간 문자왕 때, 장수왕 다음 때인 문자왕 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고 치면 동이는 그러니까 동짝이 오랑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라를 고구려에 속해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인 동이라고 하면서 국왕에게 종주국으로서 의복, 옷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들, 그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삼국사기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기록들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구려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탁본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전에는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왔을 때는 이런 전시관이 마련되진 않았는데 전시관 안에다가
해놓고 고구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